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고려의 멸망 과정, 고려가 무너지는 과정을 봤는데, 고려가 멸망하는 과정을 조금 핵심 골격만 간간간? 간단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천천히 보시죠. 보시면, 일단 고려 후기는 원나라 몽골 제국이 침략하면서 원나라의 간섭기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고려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원 간섭기. 그죠? 원 간섭기에 원나라에 잘 보이면서 성장했던 지배층이 바로 권문세족이었죠. 어, 권문세족이었고 얘네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징을 보면 일단 대체로 음서로 관직에 올라가죠. 아빠 잘 만나서 음서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권문세족 대체로 원나라 통역관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나라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아들들을 계속 권문세족으로서 음서로 관직에 올리는 그런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제 원나라한테 잘 보여서 지배층이 된 애들이니까 외교적으로도 원나라랑 친할 걸 바라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원나라가 조금씩 약해지면서 반원자주 정책을 하기 시작하죠. 그 인물이 바로 공민왕이죠. 그래서 공민왕 때 성균관을 중요하게 운영하면서 그러면서 성균관에서 배우면서 성장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있죠. 그게 바로 신진사대부였죠.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에는 뭐 이색, 그죠? 정몽주,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대체로 관직을 통해서 과거제를 통해서 관직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있죠. 유교적인 실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체로 원나라가 지금 약해져가는 추세고 한족의 명나라가 성장을 해나가는 추세고 그리고 자기들이 공부하는 유학을 한족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한족의 명나라 또 세지고 있는 명나라와 친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교가 되실 거고요.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공민왕한테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게 바로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남쪽에서는 왜구가 쳐들어오는 그런 환경을 맞이하게 되면서 공민왕의 반원자주 정책도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은 국민당의 반원 자주 정책이 생각보다 성과를 거둬서 검문세족을 많이 없애기는 했어요. 그리고 홍건적, 왜구 이들을 물리치면서 새롭게 성장했던 게 또 신흥 무인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신흥 무인 세력으로 대표적인 사람들, 홍건적과 왜구를 무찔렀던 사람들, 뭐 정세훈이나 이방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최영, 이성계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힘을 합쳐서 권문세족을 상대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민당의 반원 자주 정책이 이 신진사대부 그다음에 신흥무인 세력을 힘을 받아서 진행이 됐다. 그래서 권문세족을 이제 없애고 반원 자주 정책을 실시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신진사대부도 고려에 워낙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고려를 개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신진사대부들도 둘로 나뉘죠. 어떻게 나뉘죠? 급진파 그리고 온건파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근데 뭔가 사실은 역사에서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무언가를 개혁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늘 사람들이 이렇게 개혁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어마어마하게 다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문건파처럼 적당히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만 고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급진파의 주장은 뭐였어요? 고려라는 나라 자체가 희망이 없으니까 고려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아예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조를 세워야 된다라는 게 급진파의 주장이었고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정도전, 조준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온건파는 고려 왕조를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 고려 왕조는 무너뜨릴 필요가 없고 잘못된 부분만 고쳐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려 왕조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 이색, 정몽주 이런 사람들이죠. 사실은 정도전, 정몽주 둘 다 이색의 제자죠. 근데 이제 정치를 바라보는 의견이 달랐던 거죠. 정도전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도 유학자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충성의 대상은 단순히 왕조가 아니라 그 왕조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음, 민심이 내가 진짜 충성을 바쳐야 될 천심이다, 하늘이다, 민심이 곧 하늘이다. 약간 무슨 표 포스터 같지만 그런 주장을 했었던 거고 이색이나 정몽주는 유학자로서 지금의 국가, 지금의 왕조에 충성을 바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 왕조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려 왕조는 이미 희망이 없기 때문에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급진파 정도전이 이 신흥무인 세력의 이성계와 힘을 합쳐서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고려가 무너지는 과정이었죠. 간단하게 한 5분 내외로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들으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려가 무너지는 과정을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의 문화를 볼 텐데 고려의 문화는 크게 이제 불교, 그다음에 뭐 유교 그 정도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려의 그래도 문화의 상징하면 역시 고려 청자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려 청자 중에 하나를 사진으로 한번 표지 사진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일단 역시나 고려는 불교 얘기를 가장 중요하게 해야 돼요. 불교가 워낙 성장했던 나라고 많은 고려인들이 불교를 좋아했기 때문에 태조 왕건 때부터 뭐 개태사부터 시작해서 수도였던 개경에 굉장히 많은 사찰들을 세웠고 아마 훈요 10조 기억나실 거예요. 태조 왕건이 이제 말년에 자기 자손들 앞으로 이제 자기 이후로 왕위로 올라올 자기 자손들에게 요것만큼은 꼭 참고하고 지켜라라고 이제 충고 조언식으로 적었던 글이 훈요 10조인데 여기에도 보면 굉장히 불교를 중요시 여겨서 지금 개경에 있는 사찰들을 함부로 더 짓지도 말고 지금 있는 절들을 함부로 허물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태조 왕건부터가 굉장히 불교를 중요시 여겼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불교 행사이자 또 팔간회 같은 경우에는 불교 및 여러 종교의 행사를 한 번에 같이 하는 거거든요. 연등회는 진짜 불교 행사고 이런 연등회, 팔간회 이런 불교 행사도 진행을 했죠. 이 연등회나 팔간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성종 때가 되면 많이 축소가 돼요. 근데 다시 현종 때 다시 또 규모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광중 때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광중 때 이제 후주의 쌍기라는 사람의 조언으로 과거제를 실시해서 이제 정말 지방 호족들의 세상이 아니라 실력 있는 유학자들을 새로운 관료로 불러들이려고 했었죠. 그 과거 과목들 중에서 이렇게 제술과, 명경과, 잡과와 함께 이제 불교 시험을 치르는 승과가 있고요. 이 승과 과거제에 합격을 하면 승려로서 관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직 체계, 승려들의 관직 체계 중에 가장 높은 자리가 바로 국사, 왕사인데 나라의 스승, 뭐 왕의 스승 이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교종과 선종의 대립인데 불교계의 가장 큰 두 개의 종파로 이렇게 불교를 크게 두 개의 종파로 나눈다면 교종과 선종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고려 초에는 아마 우리 기억날 거예요. 통일신라 하대에 가면 통일신라 끝자락에 가면 통일신라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이제 지방에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게 지방호족, 그다음에 이 지방호족들에게 참모 역할을 했었던 실력 있는 육두품들, 그리고 이 지방호족과 육두품들의 사상적인 바탕이 됐던 게 바로 불교의 선종이었죠. 선종. 선종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참선과 수행.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뭔가 마음이 안 좋고 화가 나고 이러면 이제 공원 같은 데 천천히 한 바퀴 두 바퀴 돈다고.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처음에는 처음 감정 그대로 화가 났다가 이제 화가 나는 내 마음을 자세하게 살펴봤다가 상대방도 이해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깨달음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곧 참선과 수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이 과정에서는 책을 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불교 경전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본인의 어떤 참선과 수행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게 선종이었죠. 근데 이제 지방 호족들은 아무래도 지방 문화에 강하고 아무래도 한자랑 친하지 않으니까 경전에 대한 부담이 없는 선종, 경전을 읽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선종이 조금 더 지방 호족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종이 과거제를 통과시키고 나서 그 뒤에 과거를 합격해서 올라오는 관직자들, 그 사람들이 점점점 문벌 귀족을 형성해 나가고 그 문벌 귀족들이 지배층이 되어 가잖아요. 근데 이 문벌 귀족들은 어쨌든 과거 시험을 합격할 만큼 한자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전 읽는 것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경전을 강조하는 교종이 성장하기 시작하죠. 더구나 이 사람들은 일종의 선종에 대한 우월의식도 있는 거예요. 야, 너네 솔직히 말해봐. 너네 한자 모르니까 경전 못 읽어서 그냥 괜히 선종 무슨 참선관 수행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월의식을 갖는 거죠. 자기들은 한자를 알고 경전을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된다는 거지. 근데 너네들은 솔직히 경전 읽을 줄 모르니까 괜히 선종 무슨 참선관 수행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월의식을 가지면서 교종이 더더욱 성장을 했었고, 그래서 고려 전체는 불교계가 교종, 선종 이렇게 두 개의 종으로 두 개의 종파로 나뉘어서 굉장히 대립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줬었죠. 그래서 교종과 선종이 대립을 하는데 교종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전, 부처님의 말씀과 행적이 담겨 있는 경전을 잘 읽고 이해하고 기억해야 나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선종은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어
불교 경전을 실제로 봐도 경전을 읽어보면 내용이 저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미 없는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교종은 경전을 중요시하잖아요. 근데 그 경전을 읽어보면은 답은 다 너의 안에 있노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선종은 다 결국에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 교종과 경전, 교종과 경전을 중요시하는 교종과 참선 수행을 중요시하는 선종이 계속 대립하는 환경이었다. 계속 대립이 이어져 가니까 이 대립이 이어져 가는 모습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통합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 대립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통합하는 노력이 광종 때 균여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귀법사라는 절을 창건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의천대사 이분은 기본적으로 왕족 출신이에요. 본인이 왕자예요. 고려 문종의 아들이고 숙종과 형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왕자 출신인데 본인이 고려 불교계를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건 왜냐면 왕족은 교종을 좀 더 좋아하고요. 지방 호족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종을 좋아하는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도 있어요. 왜냐면 의천 자체가 승려지만 왕족이거든. 근데 이제 왕족은 주로 교종을 좋아하니까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교정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천태종을 개창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이분이 의천대사님이세요. 왕자님이십니다. 머리에 웬 스크래치가 그죠? 굉장히 힙하네요. 그죠? 보세요. 스크래치가 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전의 연구와 깨달음 이런 그래서 수행도 해야 되지만 경전 연구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송나라, 거란, 일본 이런 주변 여러 나라들의 불교 경전을 모아서 여러 불교 경전을 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무신 정권이 벌어지면서 무신들은 당연히 교종보다 선종을 조금 더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신 정권들이 집권을 하고 무신 정권이 선종을 지원해주면서 선종이 조금 더 힘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무신 집권기 당시에 선종 승려였었던 진울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불교가 너무 세속적이 됐다. 여기서 말하는 세속적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불교는 어쨌든 종교니까 정말 나의 수행, 나와 부처님의 만남, 이런 순결한 종교 의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항상 정진하고 수행하고 깨끗해야 되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점점점 불교계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막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땅덩어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막 돈 빌려주고 막 어마어마한 이자를 물려서 받아내고 하여튼 이렇게 막 재산의 욕심을 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불교가 사실 불교의 경전에 보면 욕심 부리지 마라 막 어떤 물건들의 욕심 부리지 마라 가진 게 없어야 된다 무소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막상 현실은 막 그 동네에서 스님이 제일 부자고 절이 제일 부자고 완전 풀소유고 이러니까 진울이 이런 풀소유의 불교의 이 꼴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불교냐 우린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가진 게 없어야 되고 무소유해야 되고 정말 종교만을 위해서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종교를 위해 지내야 된다. 우리 불교계가 좀 더 깨끗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혁 운동을 펼치죠. 이걸 수선사 결사 운동이라고 해요. 이분이 바로 진을 스님입니다. 이분도 스크래치가 있네요. 이렇게 수선사 결사 운동이고요. 진울은 이렇게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본인이 선종 승려이기 때문에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했었고 시대적으로도 그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 무신 집권기고 무신들이 선종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선종이 더 강하죠. 그래서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해 가는 게 좀 더 시대상에도 맞죠. 그래서 진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마음 그 자체가 곧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고 즉 모든 부처님은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꾸준히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노점수, 정해쌍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노점수는 도노점수의 도노가 깨달음이에요. 내가 깨닫는다는 거지. 그래서 참선과 수행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은 뒤에도 꾸준히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은 뒤에도 꾸준히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을 어떻게 하냐면 경전도 읽고 참선도 하고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쌍수 경전과 참선 둘 다 해야 된다. 경전도 읽고 참선도 해야 된다. 그래서 진울 스님의 얘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깨달은 뒤에도 수행을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경전을 읽는 행동과 참선을 하는 행동 둘 다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진울 스님의 중요한 어떤 주장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진울 스님 뒤에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개혁 운동이 있어요. 뭐
요새 스님의 결사운동도 있고 많이 있는데 결국 원간섭기가 들어가면서 불교 개혁운동이 조금씩 쇠퇴하게 되고요. 불교는 다시 그 진울 스님께서 우리 깨끗해지자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가 무색해질 만큼 다시 이렇게 또 재물의 욕심을 부리고 대규모 농장을 차지하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이자를 물려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고 이런 풀소위의 불교로 조금씩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마땅한 불교 개혁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유학의 발달인데 고려 전기에는 당연히 뭐예요 이거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의 교과가 유학이기 때문에 이제 유학이 발달했었던 이 뭐예요? 이 시험제도 과거제죠. 그래서 광종 때 과거제가 실시가 되고 그 과거제 시험 과목이 유학이면서 이제 유학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붙기 위해서 유학 공부를 하니까 제술과 글을 쓰는 제술과 경전을 외워서 시험 보는 명경과 이런 것들이 다 유교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려 중기가 되면 사립학교가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게 최충의 구제학당이에요. 요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학원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 여러분들 학원 왜 다녀요? 시험 잘 보려고 다니는 거 아니야? 딱 그거예요. 최충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 굉장히 고위 관직까지 올라갔다가 은퇴하신 분이고 그리고 고위 관직까지 올라갔다는 건 이 사람도 과거제를 통과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과거제를 통과했던 것도 맞는데 본인이 관직 생활을 하는 중에 과거 시험 감독관으로 들어갔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려의 과거제에 대한 특징과 어떤 내용의 이해가 많죠. 그러니까 과거제라는 시스템을 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최충은 구제학당 일종의 학원인데 이걸 차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과거 시험 붙고 싶으면 나한테 배워라. 내가 전문가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최충의 구제학당이 당시 고려의 뭐 메가스터디, 대성 마이맥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충의 구제학당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유학자들도 나도 최충처럼 학원을 차려야겠다. 그래서 몇 개의 학원들이 막 쭉 들어서게 되는데 그 유명한 학원들이 그 12개 학원이 사학 12도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고려는 지금 공교육이랑 굉장히 비슷한 고민에 빠져요. 지금도 막 이렇게 다들 학원 다니고 학교 공부보단 학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려는 모습들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고 이게 이제 공교육의 고민이잖아요. 당시도 국자감이라는 국가가 운영하는 엄연한 학교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자감보다 이제 이런 사립학교의 과거 합격률이 더 좋고 학원을 자꾸 다니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정부에서도 그렇다고 공부하겠다는 애를 뜯어 말릴 수는 없는 거니까 국자감이라는 공교육을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죠. 어쨌든 이렇게 사립학교 이런 개인 학원 시스템도 많이 발전을 한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 이분이 최충 선생님이십니다. 그다음에 고려 후기에는 성리학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아마 작년에 중국사 배웠던 게 기억이 얼마나 나실지 모르겠지만 어, 성리학은 유학의 한 분파인데 기존의 성리학이 등장하기 이전의 유학을 훈구학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성리학이 등장하기 이전의 유학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 인간이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국가의 운영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게 기존 유학이 생각하는 고민거리였다면 성리학은 그거보다 좀 더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요. 이 세상 만물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운영 원리로 운영되는가? 그리고 또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인간의 마음은 어떤 원리로 발생하는가?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테레비에서 굉장히 뭐 어떤 어려운 분들 도와줘야 된다, 기부해야 된다 이런 광고들 보면 되게 사연이 어려우신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까움을 느끼죠. 그리고 뭐 막 되게 뭐 환승연애니 뭐 이런 연애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또 설레임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과연 어떤 원리로 어떻게 발생되는 것인가 이런 조금 더 자연 만물의 원리, 인간의 원리 이런 근본적인 가치들을 고민하려고 했던 게 바로 성리학입니다. 안양 때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대체로 원간섭기에 조금씩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안향이시고요. 그다음에 신진사대부의 상징격 하면 안향 선생님도 있지만 이색 선생님이 가장 이제 뭐랄까 1번 타자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거물급 신진사대부들의 대체로 스승이 이색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도전, 정몽주, 뭐 정도전, 정몽주 기억나시죠? 급진개혁파로 정도전, 고려 왕조를 완전히 없애고 다음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그 8살 형이었지만 어릴 때까지는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한 청년 시절까지만 해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서로가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정도전과 정몽주는 한동안은 굉장히 서로를 존중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정말 치고받고 싸우죠. 막 정몽주가 정도전 신고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정몽주는 정도전이랑 생각이 완전 달랐죠. 고려 왕조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우리는 유학조로서 고려 왕조에 충성을 바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이분이 이색 선생님이십니다. 어쨌든 이런 신진사대부들은 불교의 폐단을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본인들이 유학자니까. 그래서 어, 불교 때문에 벌어지는 뭔가 사치라든지 불상 만들 때, 절 만들 때 들어가는 사치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도 했었고요. 불교 자체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불시잡변 이런 책을 써서 불교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아주 근본부터 잘못된 종교다 막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현실 사회 문제를 개혁하려고 시도했었다. 그다음에 신진사대부 하면 이것도 꼭 떠올려 주셔야 돼요. 정치적으로는 누구와 경쟁 갈등을 했었던 거예요? 권문세조.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떠올릴 수 있는 건 떠올려 주셔야 돼요. 신진사대부가 성장할 수 있었던 곳 어디예요? 국자감을 발전시킨 성균관이고 이렇게 만들어준 왕이 누구예요? 공민왕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떠올려 주셔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도전은 급진파, 정몽주는 온건 이런 것들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사서는 일단 김부식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때 관군을 이끌고 가서 묘청을 진압했던 사람이 김부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삼국사기를 쓰게 됩니다. 굉장히 유교적으로 서술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역사의 내용들 중에서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고주몽이 아래서 태어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어, 합리적이지 않은 내용들.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은 다 빼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쓰는 게 유교적 서술이에요. 유교는 역사를 그렇게 써야 된다고 봐요. 사실에 입각해서. 그래서 그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가면서 역사책을 썼던 게 삼국사기고요. 당연히 뭐 제목에서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주로 삼국시대의 내용을 담고 있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국내 역사책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굉장히 잘 쓰여진 책이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역사를 연구할 때는요. 어, 기록을 먼저 봐요. 그러면 기록에서 어느 장소에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누구에 의해서 무슨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길 가봐요. 거길 가서 발굴을 해. 그러면 그 발굴 현장에서 이 기록에서 얘기하는 사건들이 있었을 법한 증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유물 유적들이. 그럼 그걸 보고 아 이거 실제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삼국사기에 저술된 내용들은 대체로 그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믿고 그 장소에 가서 발굴을 해보면 실제로 그 유물이 있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으로 서술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분이 김부식 선생님이시고요. 삼국사기는 김부식 혼자 쓴 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팀 공동 저술인데 그러니까 공동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조별 활동이지 조별 활동. 근데 그 조의 조장이 김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게 삼국사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기보의 동명왕편 하면 이제 동명왕은 우리 고구려 건국자 고주몽 기억나시죠? 그 고주몽이 왕위로 올라가면 동명성왕이죠. 그 동명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구려의 동명왕 첫 번째 왕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아 놓으면서 어떤 우리나라의 자주의식 왜냐면 고구려는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잖아요. 그 강력했던 나라의 시작점이 되는 왕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승유는 뒤이어서 일련의 삼국유사도 마찬가지인데 이승유는 단군 시절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고려 시대까지의 왕조 계보를 쭉 적어 내려가는 걸 제왕운기라는 책으로 써서 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단군을 인정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 의식, 민족 의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주적으로 담아낸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련의 삼국유사 역시 마찬가지로 이련의 삼국유사는 삼국사기랑 비교가 많이 되는데 삼국사기에서 미처 담지 못했던 조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의 이야기인 것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설화 같은 것들 뭐 왕이 아래서 태어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삼국사기에선 대체로 안 적는데 이련의 삼국유사는 대체로 적어요. 그리고 또 이련 저분이 스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불교에 대한 역사도 많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책들은 대체로는 원간섭기에 작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민족적 자주의식이 반영이 되어야만 했죠.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의지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특히 이련의 삼국유사는 보시는 것처럼 불교적 관점에서 본인이 스님이기 때문에 불교적 관점에서 적혀진 글이고 그리고 당군왕검, 고조선 여기 내용도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족적인 자주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신진사대부들이 등장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성리학적 역사서 그러니까 적어도 유교적 역사서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은 웬만하면 빼고 대신에 이제 성리학적 역사서는 좀 윤리적 가치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좀 그래서 도덕적인 행동을 이제 더 중요하게 작성하고 이런 면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재현의 사략이 대표적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여기서부터는 좀 마음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릇이죠. 그릇. 자기. 이제 흙을 구워서 만드는 게 자기인데 11세기 그러니까 1000년대에는 순청자가 좀 많이 발전을 하고요. 12세기 1100년대 넘어가면 상감청자가 발전을 하는데 순청자랑 상감청자는 좀 달라요. 순청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만드는 방법 자체는 송나라에서 먼저 개발이 됩니다. 굉장히 높은 온도의 가마에 흙그릇을 넣고 구워요. 그 다음에 유약을 발라서 푸른색 유약을 발라서 한 번 더 구우면 청자가 됩니다. 그래서 표면이 매끈매끈하고 광택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죠. 이런 게 이제 순청자예요. 참외 모양 청자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순청자고요. 그다음에 상감청자는 고려의 독자적인 기술인데요. 순청자랑 처음엔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온도가 높은 가마에 흙그릇을 굽고 그다음에 한번 구운 다음에 초벌구이를 하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초벌구이를 한 그릇에 이제 칼로 긁어서 새겨요. 그다음에 그 새긴 자리에 이것저것 우리가 보통 안료라고 하는데 물감이나 뭐 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이제 도자기 위에 그리는 거죠. 그런 걸 상감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감기법으로 만들어진 청자를 상감청자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이게 제일 대표적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초벌구이를 했을 때는 지금 이 학 그림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초벌구이를 하고 나서 이 그림대로 파내요. 파낸 다음에 이렇게 물감이나 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색깔을 채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상감청자고 상감청자는 고려의 독자적인 기술이고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고려가 가장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되게 예쁘죠? 그리고 요거 제가 너무 예쁘고 좋아해서 한번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여기 지금 향로예요, 향로. 그래서 이게 지금 뚜껑이고 향을 피우면 요 사자 입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나전칠기라고 해서 왜 그 조개 보면 조개 안쪽 보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걸 다 긁어내면 요런 지금 이런 재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릇 모양으로 나무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표면을 아까 우리 상감기법처럼 긁어내서 그 빈 공간에 그 조개에서 긁어낸 그 반짝이는 그 재료를 넣으면 이렇게 나전칠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서 기름약을 발라서 굽는 거죠. 그래서 나전칠기도 고려의 굉장히 특징적인 공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장경판 대장경판 대장경판도 이때 이제 많이 만드는데 대장경판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고려 불교의 고려가 아니라 불교의 경전들을 모아서 만든 게 대장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대장경을 책으로 펴낼 수 있게끔 인쇄판을 만든 게 대장경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전들을 모아서 경판을 만든 거죠. 인쇄판을. 그래서 처음에는 거란이 침략해 왔을 때 거란의 침략을 물리쳐달라고 부처님께 기도드리면서 만든 게 초조대장경이에요. 처음 만드는 대장경이다라고 해서 초조대장경이고 요 초조대장경은 원래는 인쇄판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이제 몽골 애들이 쳐들어오면서 다 불타고요. 그 인쇄본만 이렇게 몇 부 안 남아 있어요. 이렇게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 불탄 자국이 보이죠. 근데 저것도 참 대단하죠. 그 불탄 자국 이렇게 불이 탔었는데도 이렇게 보관이 돼서 천년 넘도록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초조대장경 인쇄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장경은 아시다시피 초조대장경이 다 불탔기 때문에 다시 만들었어야 됐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시 만든 거라서 제조대장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몽골 제국이 쳐들어왔으니까 이들을 물리쳐달라고 부처님께 기도드리는 과정에서 만든 것이기도 해서 이제 고려대장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한 8만 부 정도 되기 때문에 8만 대장경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수를 한 8만 부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쇄판인 건데 이 팔만대장경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일단은 글자가 너무 아름답고요. 딱 봐도 한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친구면 이것만 보셔도 굉장히 잘 쓰여진 인쇄판이라는 게 그러니까 잘 새겨진 거죠. 잘 새겨진 인쇄판이라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일정하죠. 글자의 크기나 간격이 굉장히 일정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오탈자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요즘 시대에도 책 사보면 간혹 가다가 오탈자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좀
선생님들 입장에서 민망한 얘기지만 우리 학습지나 아니면 심지어는 시험지에서도 간혹 이렇게 오탈자가 발견이 되곤 하는데 저건 사실 시험지 막 몇십 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오탈자가 나오는데 저는 저렇게 8만 부면은 한 부에도 이제 몇천 개의 글자가 들어가니까 정말 몇십만의 글자가 있는 건데 그중에 오탈자가 하나도 없다는 게 대단하죠.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 위에다가 이제 먹이라 그러죠. 잉크를 발라서 종이에 찍어내면 이제 책자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활자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가장 오래된 활자로는 기록상으로는 1234년에 상정고금 예문, 고금 상정 예문이라고도 하는데 요게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쓰여진 건 직지심경이 있죠. 직지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마 이 활자의 원리를 아실 것 같아요. 여기다 이 위에다가 이제 잉크를 바르고 먹을 바르고 여기가 이제 책에 접히는 부분이 되겠죠. 가운데 부분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1페이지, 2페이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찍어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건축물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건축물 이름을 외울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그냥 건축물의 특징을 보면 일단 공포 양식을 좀 볼 수 있는데 공포라는 게 뭐냐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잖아요. 지붕과 기둥을 꾸며주는 요 양식, 지붕과 기둥을 이어주는 요 양식을 공포라고 해요. 근데 이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으면 주심포고요. 그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이렇게 있으면 다포 양식이에요. 근데 고려는 대체로 주심포가 많은데 간혹가다 이렇게 성불사 응진전처럼 다포 양식들이 있기도 해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기둥이 아닌데 이렇게 공포 양식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포 양식이고요. 그다음에 베을림 기둥은 이런 거예요. 어, 기둥 가운데 부분이 조금 이렇게 뚱뚱하죠. 기둥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뚱뚱하면 건물 전체에 안정감을 준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고려 문화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석탑을 보면 어, 굉장히 다각다층화되어 있어요. 통일신라 시대 때 석탑을 보면 석가탑, 가문사지탑 이런 거 보면 아시다시피 사각형의 3층이거든요. 근데 고려의 탑은 이렇게 굉장히 층수 어떻게 세는 거냐면 간단해요. 요 지붕같이 생긴 거 세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10층 석탑.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래서 9층 탑인데 통일신라 시대 때는 대체로 거의 모든 탑들이 3층 사각이 전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고려의 탑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런저런 모양들이 막 이렇게 건축물 모양인 것도 있고 팔각 9층 탑 이런 식으로 뭐 10층 석탑 이런 식으로 층수도 굉장히 올라가고 형태도 되게 여러 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다른 종교의 영향도 좀 받는 것 같아요. 보통 불교계의 세계관이면 층수가 홀수여야 돼요. 홀수여야 되는데 지금 경천사지 같은 경우엔 짝수탑이잖아요. 저런 것들은 라마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종교의 영향을 조금 받기도 한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상은 굉장히 이렇게 특이한 불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철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이런 비율미가 떨어지는 조금 좀 편안하게 얘기하면 못생긴 머리가 너무 크죠. 약간 그 너네 그 만화 중에 심슨 가족 알아요? 심슨 가족 어머니 보면 머리가 막 빠마해가지고 저 위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심슨. 그래서 좀 균형미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지방색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동네마다 불상 생기기 조금씩 다 달라요. 이렇게 막 머리가 엄청 크기도 하고 철로 만들기도 하고 이게 왜 이러냐면 고려의 건국 과정을 보면 지방 호족 세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호족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각 지방마다 자기들 멋대로 불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색이 좀 뚜렷해지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균형미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머리가 되게 크죠. 마지 심슨 사진을 한번 구해와 봤습니다. 비슷하죠? 어쨌든 심슨 가족 되게 재밌는데 그리고 부처님의 내용을 그린 그림을 탱화라고 해요. 불교의 그림을 탱화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수월관음도 양육관음도 이런 게 있죠. 저는 양육관음도 그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거 인쇄본이라도 어서 구해서 지금 방에다 걸어놓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역사 선생은 역사 선생인가 봐. 저런 거 보면 좋더라고 나는. 근데 어디 가서 내 취향 말은 못 하겠는데 좀 너무 이제 그러니까 말은 못 하겠는데 좀 욕심이 나요. 그래서 돈 많이 벌었으면 진짜 큼지막한 거 막 제 키만한 거를 저걸 사다가 양육하는 돈은 좀 욕심이 나요. 걸어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보시는 이 그림이 수월 관음도고요. 이 그림이 양육 관음도입니다. 좀 그림의 특징을 보시면 시스루죠, 시스루.
발음을 맞게 하는 건가? 시스루.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옷이 굉장히 투명한 걸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쪽에 살이 굉장히 이렇게 비치는 음, 좋네요. 어쨌든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고려의 문화였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